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자의 그릇입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의 경제 경영 교양서입니다. 주인공은 일본에서 크림 주먹밥이라는 아이템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젊은 사업가가 결국 파산한 뒤에 우연히 자판기 근처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와 만나 이야기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고토 에이스케, 할아버지는 조커입니다. 자판기 앞에서 돈 100원이 없어서 음료수를 사 먹지 못하는 그 옆에 한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내 안에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그 위주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충동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노인은 내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벤치로 걸어가 우아하게 사뿐히 걸터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돈이란 건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을 쓸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충동적으로 써버리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거야. 나는 노인의 말을 그저 듣고 있었다. 자네는 자칫하면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살 뻔했어.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포기했고,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일어난다네.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해. 돈이란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만약 한 푼도 없었다면 자네가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나? 포기하고 얼른 집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 뜨거운 물이나 마시고 있겠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네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이야.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어 한다고 했네만 대형 가전제품이나 텔레비전, 새로 지은 주택이나 새 자동차, 그런 걸 판매하는 사람들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 말은 마법과도 같아. 망설이던 고객도 그 말을 들으면 지갑을 열거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해. 왜냐하면 구매자는 그 상품을 갖고 싶어서 매장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당사자에게는 그때가 사야 할 때가 되겠지. 그런데 사실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고객이 상품을 원하므로 지금이 사야 할 때. 두 번째는 사회적 흐름이나 분위기로 볼 때 적절한 타이밍이므로 지금 사야 할 때라는 뜻이지. 여기서 판매자가 말하는 구매할 때는 전자의 뜻이야. 지금 당신이 원하니 바로 지금이 사야 할 때입니다 라고 부추기는 거지. 지금이 사회적 흐름상 사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일세. 그럼에도 우리는 늘 후자의 의미처럼 스스로 시기상 매우 적절히 구매했다고 착각하지. 나는 노인의 말에 수긍했다. 내 과거를 돌이켜봐도 판매자의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에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 지갑을 열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건을 고르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흔히 사람들은 저 상품보다
이 상품이 더 뛰어나서 선택을 했다고들 하지. 하지만 문제는 그 뛰어난 게 기능인지 가격인지 그것들을 뒤섞여서 생각해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아끼려다 별로 좋지 않은 걸 샀던 경험이 있다 보니 집이나 자동차처럼 큰 물건일수록 기능을 우선시해서 선택하려고 들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들에는 대부분 그 가치 이상의 가격이 붙어 있지. 집이나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지. 그것들 모두 2년쯤 지났다고 생각해보게. 그러면 중고나 구형이 되어서 2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지금 돈을 더 지불하는 쪽을 택하지. 돈을 더 내므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으로 사는 거야. 정말로 물건의 장단점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일세.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흐려지지.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지.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자네는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 자기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미국의 프로스포츠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현역대일 뿐이야.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들의 수입은 끊기고 말지. 그때가 되면 성공한 수많은 선수들은 그때까지 모아온 평생 써도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네. 개 중에는 변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그건 수많은 파산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지. 돈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 않아. 훨씬 가혹하단 말일세. 참 이상하네요. 사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에너지가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예를 들어보겠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 분명히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허튼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었는지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나는 힘없이 웃었다. 어느덧 노인의 뼈 때리는 농담에도 익숙해진 듯하다. 거울.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넨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상상 속에서는 여행도 가고 집도 짓고 또 근사한 차도 타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돈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착각해. 하지만 그런 질문과 상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냉정하게 말해주지. 10억 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 원을 갖게 되면 절대 자신이 상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불행하게도 만들지. 때로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 돈 자체는 색이 없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색을 입히려고 한다네. 노인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다. 내가 처음에 자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금리를 20%나 붙였지. 법정 최고의 금리지.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금 자네의 가치라네. 저에게 신용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신용,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자넨 돈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생각하나? 자네에게 돈을 건넨 건 회사나 가게 매니저, 고객, 부모님, 친구 등 그 중에 누군가였을 거야. 이처럼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금리는 자네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에 불과하지. 즉,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한 가지 엿주고 싶습니다. 어르신이라면 1,000원으로 뭘 하셨겠습니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은 만능이 아니야.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지. 1,000원을 미천으로 생각하니까 사고가 좁아지는 거야. 아까 돈은 자네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네만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돼. 즉, 1,000원이 자네인 것도 아니고 3억 원의 빛이 자네인 것도 아니야. 돈이 만능은 아니지. 하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나는 자네에게 신용과 돈에 대해 말하던 참이었는데 한 예로 금리를 들어보지. 돈의 역사란 신용의 역사와도 같아. 경제가 처음 성립했을 땐 사람들은 오직 물건만 믿었어. 이른바 현물이지. 눈앞의 물건. 눈앞의 물건과 물건을 교환함으로써 경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네. 하지만 그것만으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 경제에 시간관념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지금 당장은 물건이 없지만 기일까지 원하는 걸 마련해 줄 테니 이걸로 교환해 주시오. 기다려주는 만큼 얼마를 더 얹어주겠소. 이런 대화가 정말 옳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선조들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립시켰지. 그리고 약속을 증명하는 증서가 발행됐다네. 그게 당시에는 무신 같은 형태였는지도 모르고 끈 한 가닥이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때가 바로 돈이 탄생하는 순간이라네. 물건과 물건이 아니라 물건과 신용이 처음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거야. 시간 개념 다음에는 지역 개념이 들어갔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마침내 어디서든 가치가 인정됨과 동시에 유통 비용이 낮은 금어가 발생됐어. 그리고 그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지폐 기원이 됐다네. 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돈은 곧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지. 국가는 그 수표에 이서한 부중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졌어.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도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나?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겁니까? 맞아, 바로 그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하지. 신용이 있으면 돈은 먼저 다가오지. 그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도 없는 겁니까? 지금의 자네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신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가혹한 현실이지만 신뢰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계층에 있어. 자네가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결국 신용이 있어야 돈이 생기는 거야. 돈의 성립 과정을 봐도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나는 노인의 한 말을 떠올렸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 향상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은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은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부자가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는 뭐라고 보는가? 돈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네. 스스로 불을 일군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다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 찾아오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 배틀을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치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야. 예를 들어 250개의 제비 중 한 개만이 10억 원짜리 당첨 제비라고 생각해보게. 그리고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마다 1000만 원씩 내야 해.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 당첨될 확률은 250분의 1이니까 그처럼 무모한 건 안 하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돈을 얻으려면 이런 발상이 필요하지. 250번 연속으로 뽑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첨된다. 물론 250번을 연달아 뽑으면 설령 당첨되더라도 적자가 날 거야. 하지만 누구나 제비 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 제비에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가지고 있다네. 순진할 정도로 긍정적인 노인의 사고방식에 나는 비아냥거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제로 당첨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지. 이러한 사고의 이면에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어있어. 도전이 늦어지면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야. 즉, 나이가 든 뒤에는 부자가 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허용된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누구나 나약한 면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돈이 없어도 웃으며 지내는 사람도 있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은 인생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는 걸세. 다만 한 가지,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돈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지. 너무 자책하지 말게. 고작해야 돈이야. 자네는 특별히 멍청하지 않아.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라네.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지. 어느 정도의 돈에 만족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법이야.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실제로 경영면에서는 단 한 가지 실수밖에 하지 않았네. 자네 말대로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믿은 것, 그거 하나야. 만약 크림 주먹밥이 계속 잘 팔렸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 모든 게 순조롭게 되지 않았을까? 자네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 그렇게 자책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간 꼭 성공할 걸세. 그러니까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되네.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게 되거든. 그럼 다음엔 10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나. 이미 자네에겐 1억 원의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신중히 돈을 다룬다면 10억 원도 분명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네. 따라서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이지. 하지만 어르신, 이제 제가 그만한 돈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 소유하지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나는 오늘 이 기나긴 밤에 노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아이코라고 했나?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한 지 꽤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저는 병원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자네는 언제까지나 돈에 지배를 당한 셈인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만나겠습니까? 돈도 주지 않는 아빠가 무슨... 아직도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군. 자네는 진짜 바보가 될 셈인가? 노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온화하게 이야기하던 목소리와 달리 박력 있는 저음으로 내뱉는 음성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사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주변부터 돌아보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나를 보며 노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장 지금 병원으로 가게. 가서 딸의 얼굴을 보게나. 오늘이 자네 딸이 수술받는 날이 아닌가. 이 노인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의문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내 등을 힘차게 떠밀었기 때문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어. 그런 건 몸으로 해야 한다네. 그저만큼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게나. 네, 알겠습니다. 나는 아이코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아이코,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아이코는 눈을 살며시 떠서 내 얼굴을 확인하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코, 알아보겠니? 아빠야. 다행이다. 그 말만 하더니 아이코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병실로 향하는 침대를 붙잡고 계속 말을 붙이려고 했다. 그러자 간호사는 나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다. 수술이 막 끝나서 흥분하면 안 좋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간호사가 다가왔다. 고토씨 맞죠? 조금 전에 어떤 할아버님이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간호사가 건넨 봉투에는 고토 에이스케 귀하, 조커로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조커의 편지. 에이스케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려나?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려준 일도 이곳까지 와준 일도 모두 고맙네. 이건 나와 한 꼬마 아가씨의 약속이었어. 나는 그 소녀를 이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네. 한 달 전까지 나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1인실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 소녀가 내 병실에 잘못 들어와 버렸지. 그런데 그 뒤로 그 소녀는 가끔 나를 찾아와 줬어. 간호사 몰래 병실을 잘못 들어온 척 하면서 말이야. 마음씨가 착한 소녀였어. 내가 쓸쓸하는 걸 알아챈 거겠지.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1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네. 나는 정말 혼자가 됐지. 자네에 대해서는 아이코에게 들어서 알게 됐어. 그 아이는 자네를 아주 많이 좋아하더군. 하지만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거의 얼굴도 못 보게 됐고 매일 바쁘게 지낸다고 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아이코는 매일같이 자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이 아팠지. 나 같은 외로운 노인에게도 이토록 자상하게 대해주는 아이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퇴원할 때 아이코와 약속했다네. 내 아빠를 반드시 이곳에 데리고 오마 하라고. 그 무렵 아이코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어. 나는 퇴원한 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네를 찾았다네. 나도 자네와 같은 사업가일세. 수없이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었고 이윽고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됐지. 돈의 지배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다네. 이제 알겠는가?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이지 돈이 아니란 말일세.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중요하고 자네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망가뜨렸네. 하지만 자네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어. 다만 조금 서툴고 운이 없었을 뿐. 자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할 텐가? 설마 그대로 무덤으로 가지고 갈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높이 산다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나? 내 회사에도 외식 부분이 있네. 원래 음식으로 시작해 키운 회사지. 그중 한 곳을 맡아서 경영자로 재기해보지 않겠나?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빚도 조금씩 갚아갈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 아이코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하네. 자네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봤지. 그만하면 경력은 충분해. 하지만 자네는 돈이 지닌 신비한 힘을 너무 모르고 있더군. 그래서 자네에게 돈에 대해 조금 가르칠 필요가 있었지.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듣는지 여부가 자네 입사 시험이었네.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찾아옴으로써 자네는 인간관계에 새로운 문을 열게 된 거야. 내일부터 아래에 쓰인 사무실로 와주게. 조커로부터. 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지난 일을 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불운을 한탄하고 주변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나 자신이 내심 한심했었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아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에필로그.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 괴로워하던 시절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했고 누구나 읽기 쉽도록 소설 형식을 취했다. 소설 속에는 수많은 조커들의 말이 등장한다. 그중 어떤 말이 특별히 인상에 남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 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하며 취미 생활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겉으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떠들면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 이제 조커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단지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조커는 이렇게 말한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조커는 또 이렇게 말한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이 돈 걱정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있는 이 말이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 등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나와 엘 중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간다. 정답은 뭘까? 당연히 사랑과 일,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커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이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의무 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중요한 돈의 교양을 쌓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즈미 마사토. 지금부터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부자의 질문. 시작. 정말 운이 나빴던 걸까? 선택. 충동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거울.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신용. 돈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리스크. 부자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할까? 2장 부자의 고백. 기회.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를 따진다. 부채.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다. 소유. 누구도 돈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순 없다. 계획. 그릇을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을 아끼지 마라. 장사. 사람들은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 돈을 쓴다. 가격. 눈앞의 이익이냐 브랜드 가치냐. 오판. 돈을 쫓다가 놓치는 것은 없는가. 3장 부자의 유언. 파멸. 톱니바퀴가 어긋나면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도산.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로. 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사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주변부터 돌아보라. 에필로그.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저자 이즈미 마사토. 금융 전문가. 일본 최고의 경제 금융 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 고베 슈크가와가 쿠인대학교 객원 교수로 지냈으며 교육, IT,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5개의 회사를 경영 중이다. 2002년 일본의
돈의 교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제 금융 교육을 위한 파이낸셜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경제와 돈의 교양이 몸에 배는 머니스쿨을 모토로 경제 신문을 읽는 방법부터 머니 플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의 경제 경영 교양서로 한 젊은 사업가가 부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내 안에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준다. 2015년 국내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로부터 꼭 읽어야 할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로 꼽히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